우리한테 너무 쉽고 익숙한 일은 오히려 그냥 금방 해버려요.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든 막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수학 문제 풀 때 집중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집중을 못하는 건 결과인 경우가 많거든요. 얘는 진짜 이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중력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 문제인 거예요. 영어에 집중을 못한다? 영어가 문제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스몰빅 클래스 대표 조승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 중에 과제를 무조건 뒤로 미루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따가 할게, 저녁 먹고 할게. 이런 아이들을 좀 할 일부터 먼저 끝내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루기를 사실 좋아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네. 제 프로그램 하면서나 라이브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미루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은 진짜 맨날 미루는 애조차도 화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요, 찝찝해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귀찮거나 하기가 싫은 거죠. 가장 그렇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주로 미루죠, 어른들이? 하기 싫거나 너무 어려워 보이는 일. 그렇죠. 우리한테 너무 쉽고 익숙한 일은 오히려 그냥 금방 해버려요.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든 막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입장에서 더 쉽게 만들 것인가. 이게 늘 말씀드리는 쪼개는 거고 최대한 쉬울 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영어 단어 50개 계속 미루게 돼요. 왜냐면 이거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단 영어 단어 5개 외우는 거를 시작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랬을 때 이걸 시작한 애들은 그 다음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루는 게 절대로 아이들은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게 아니라 엄두가 안 나서 미루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엄두가 나게 만드는 거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부한다고 앉아는 있는데 막 딴짓만 하고 내가 딱 봐도 그렇게 아이가 집중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럴 땐 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부모님들이 뭔가 공부를 우리 아이가 잘해야 된다 이러면 약간 집중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실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50분 집중하는 애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집중한다는 것에 대한 좀 환상을 일단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30분을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30분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분을 어떻게든 막 앉혀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1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15분 공부하고 5분 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짧게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집중력이, 그러니까 이게 15분이 이렇게 되면서 16분, 18분, 20분으로 늘어나는 거지 30분이 안 되는 애를 어떻게든 30분 하게 만드는 건 해결책이 없죠. 이제 두 번째로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겟이 명료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이 그거 없이 국어 책 펴놓고 영어 책 펴놓고 그냥 공부하는 신용을 아이도 부모님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부모님도 뭔가 그 신용을 기대하고 있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타겟이 명료해야 돼요. 근데 이 타겟이 없으면 집중을 못 하죠. 뭘 해야 되는지가 명료하지 않으니까. 특히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도서관을 가든 그러니까 요새 거실 공부법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게 형제가 있으면 같이 뭘 한다거나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 상황의 힘이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세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면 애들 중에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집중을 못하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 분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수학 문제 풀 때 집중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집중을 못하는 건 결과인 경우가 많거든요. 얘는 진짜 이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해답이 없는 문제를 막 고민하다 보면 생각이 딴 데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내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답이 안 보여요. 그거는 그냥 그 문제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수학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집중력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 문제인 거예요. 영어에 집중을 못한다? 영어가 문제인 거예요. 또는 뭔가 이번 현행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건 개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고 그 개념이 이해 안 되는 건 지난 과정에서 뭔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근원이 뭔지를 바라보셔야 때로는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중등 프로그램 하면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딴 건 다 괜찮은데 수학 문제가 만나면 5분 이상 집중을 못 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해결책을 줬어요. 네. 첫 번째는 진짜 집중력의 문제인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봐라.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중2짜리인데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중2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학 실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초6, 중1 때 개념이 쌓여야 될 것들이 제대로 안 쌓였기 때문에 중2 돼서 뭔가 배우는 게 접수가 안 되니까 기본 문제조차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왜 도대체 집중을 못하지? 문제는 집중력이 아니라 얘가 수학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됐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럼 해결책을 이걸 바꾸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집중력 문제로 국한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네요. 네. 진짜 집중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려워서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맞아요. 공부나 숙제 한 뒤에 뭐 아이패드 하게 해줄게 어떤 보상이 걸려있는 경우에 일단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 빨리 끝내버리려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들이 왜 대충 풀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은 빨리 게임하고 싶으니까 대충 풀죠. 근데 이 아이에게 그럼 대충 풀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대충 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성과 수준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 네. 문제집을 풀고 채점해서 틀린 거는 다시 풀고 오답 노트를 쓰든 원래 10개 풀던 건 5개를 풀지언정 저는 그 문제 풀고 네가 채점하고 오답까지 피드백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오히려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약간 애들이 좀 공부를 설렁설렁 하는 이유와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하게 해줄게 했는데 그게 부모님들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10문제 풀면 뭐 해줄게. 근데 얘가 생각보다 부모님 생각은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30분 만에 풀어와요. 심지어 또 다 맞아요. 네. 대충도 안 네, 풀었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 하시냐면 내가 분량 너무 적게 줬나? 그럼 실제로 기왕 푼 거 5개 더 풀자. 네네네. 헉, 맞아요. 그러면은 그럴 이 수 아이들은 이거를 집중해서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어차피 알게 되고 내가 사실은 빨리 뭘 이걸 한다고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렁설렁 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진짜 뭘 하게 해줄게.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명료하게 해서 애가 했어요. 그럼 그건 존중해야죠.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이거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이제 수행평가는 보통 정답이 없는 문제, 질문에 대한 수행평가가 이제 애들을 되게 힘들게 하죠. 당장 중학교 가면 뭐 보고서 쓰거나 뭐 발표하거나 고등학교 가면 탐구 보고서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과목마다 뭐 주제 정해서 보고서 쓰고 그걸로 이제 대학 가는 거고, 정시 전형마저도 이제 면접이 다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정답이 없는 질문에 자기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게 지금 바뀌고 있는 입시의 사실 한 축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수행평가 중요해진다고 하면 독서, 글쓰기, 발표. 그래서 이제 글쓰기 논술 학원 보내고 뭐 발표 학원 보내죠. 근데 대다수의 애들은요,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에 글쓰기, 발표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말할 거리, 쓸 거리가 없기 때문에 네. 글을 못 쓰고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네. 내가 말할 거리, 쓸 거리가 넘치는 애들은요, 말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서투르지만 써요. 말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건데 쓸거리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거든요. 당장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수행평가 질문으로 5년 뒤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답니다.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네. 이게 근데 70% 애들이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는다. 오. 아니,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비슷하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독창적인 답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싶다면 무슨 부모님이 통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통일에 대한 영상 한 편만 보여주셔도 돼요. 그럼 이 영상이 뭐가 되냐면 이 아이한테는 큐가 되고 네네. 계기가 되고 질문이 되고 자극이 됩니다. 그럼 영상 보는 동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이 아이가 반응으로서 하게 되거든요. 그걸로 부족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수행평가 무슨 대신 답 써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쓸 거리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이 쓸 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요새 워낙 미디어 발달돼 있으니까 영상도 좋고 책도 좋고 경험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그렇게 큐를 던져줬어요. 근데 애가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꽂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벤져스 보고 시간여행에 꽂혔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벤져스 보고 시간여행에 대해서 애가 궁금해해요. 그럼 그 다음에 애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영화 보는 거예요. 그럼 시간여행에 대해서 다룬 인터스텔라를 봐요. 그럼 애가 또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으로 쉬운 조금 단계 올려서 시간여행과 관련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다큐멘터리를 한 편 봐요. 네. 그럼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학습 만화 한 권 사주고 그와 관련된 이제 책 하나 사주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큐가 이 아이로 하여금 독서를 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 그 다음에 이거 과정에서 느낀 거 생각했던 거 글로 써보게 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 실제로 저처럼 학교에서 뭔가 글쓰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발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아,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아이들이 꿈이라는 건 이렇게 정체성에 각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 있거든요. 아,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네, 잘하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이제 이 아이의 꿈의 씨앗이 되고 얘가 만들어갈 스토리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 바뀌고 있는 입시에서 자기 어떤 그 주제를 아이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큐를 던져줬을 때 더 깊게 파고들고자 하는 게 있다면 부모님들이 계속 그 자극을 던져주면서 키워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지금 바뀌는 입시에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스몰빅 클래스 조승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본질적인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불객이라든지 포스트잇이라든지 세세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팁들 주셔서 정말 너무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